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기술과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6회 대구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가 개막했어요. 주말 동안 대구 엑스코 현장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는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기술도 있구나, 세상 참 좋아졌다, 노년이 외롭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5년,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3년이 더 깁니다. 의료기술 발달이 가져온 평균 수명 연장이 축복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 걱정이 크죠. 또 사회적으로 보면 노인 빈곤 문제도 있고 돌봄이나 복지 같은 장수 시대를 보낼 준비는 아직 많이 미흡한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2021년부터 적용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기술 혁신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정책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2022 제롬 테크놀로지 세계대회가 개막합니다. 노인뿐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롬 테크놀로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오늘 시사 초점에서 알아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춥겠습니다.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 예상되고 아침에 3에서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안동 15도, 영주 14도, 봉화는 13도의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중상층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입국센터가 오는 31일 국립안동대학교에 문을 엽니다. 안동 출입국센터는 외국인 약 4,8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의성,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 7개 지역을 관할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부여 같은 각종 신고나 체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요. 국적, 난민, 불법 체류자 단속 보호 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방문 전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로 하면 됩니다. 한편 안동 출입국센터 개소로 경북 북부 지역 외국인들이 출입국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평균 거리 왕복 258km 이상인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조장 주류 300세트 제작비와 라벨링 디자인, 굿즈 제작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 진행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영덕군 강구면 소원리 소재 영덕주조는 울금과 블루베리 등 천연 재료를 첨가한 기능성 전통주를 자동화 주류 제조시설을 통해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리즈는 영덕주조의 대표 주종인 도원결이와 초코맛 행복한 상상을 결합한 총 4종의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의 술 시리즈는 경북에서 생산하는 전통주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통해서 MZ세대의 경북 여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전통주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9도, 습도는 98%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1.5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 가족센터와 포항의료원이 울릉 군민의 건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0일 울릉 가족의 건강 증진과 필수 보건의료 제공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앞서 포항의료원은 지난 19일과 20일 찾아가는 행복병원 순회진료를 울릉군에서 진행해 군민 200여 명의 건강을 돌봤고요.
산부인과가 없는 울릉군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파견하는 순회진료 산부인과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의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보건의료원 한 곳과 두 곳의 보건지소가 의료시설의 전부인데요. 이번 협약 체결이 울릉군 의료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 지역 소식 전해드리면서 포항 소식 들어가기 전에 이 기계 결함으로 운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대구로 택시 앱입니다. 네, 대구로가 이거 배달 앱인데요. 네네. 택시 뭐 추가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티 같은 기존 택시 앱과 비교해서 80% 이상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네. 이 대구형 택시 앱이 이 내달 중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12월 중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으로 이 지역 택시 호출 앱 생태계에 지금 지각 변동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예, 지금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 그리고 대구 법인택시 운송조합 그리고 대구 개인택시 운송조합 전국 택시 노조연합 대구본부 등이 이제 협의체를 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형 택시 앱에 출시하고 이제 운영 방향을 그동안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7일에 이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이 대구형 택시 앱 출시를 공식화한다는 건데요. 네. 이 대구형 택시 앱은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대구형 택시 앱이 배달앱 말씀하신 대구로에 네. 택시 호출 기능을 추가 탑재하는 방안 하나 하고 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별도로 이 앱을 내놓는 방안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대구시가 네. 이 두 개 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이 배달앱 대구로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앱을 내려받아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두 가지 따로 나눴을까요? 하나로 하면 될 텐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편하게 쓰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이게 30만 명에 육박하는 기존 대구로 사용자층을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또 선호도에 따라서는 뭐 다른 별도 앱을 통해서 골라서 최적화된 써라. 네.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뭐 묘수라고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구로 네. 택시 앱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인성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파격적인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전면에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정액이 아니고 이 건당 호출 수수료를 받되 이 일정 금액에 이제 도달하면 추가 수수료 없이 기사가 이제 계속 호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현재 그 거론되는 금액은 호출 한 건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 선인데 예. 이게 카카오와 비교하면은 이 카카오는 호출 수수료가 3.3%거든요. 그래서 네. 기사 한 분당 월에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수수료가 절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인성데이터 측 얘기를 들어보면은 출시 초기에는 당분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수수료 네. 기간도 또 설정하는 것을 이벤트로 검토 중이라고 했고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예. 택시업계에서도 반응이 괜찮겠습니다. 예, 일단은 긍정적인데요. 네. 이 대구로 회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명에 이제 가까웠고 네. 이 앱 이용자 기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앱 개발을 이미 인성데이터가 대구로 앱을 개발하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맞아요. 보통 오래 걸리는 이런 앱 개발을 이 공모 절차 역시 또 건너뛸 수 있게 됐다는 그렇죠. 얘기고요. 그렇죠. 네. 대구 법인택시 조합 측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연말부터 법인택시 회사들이 카카오와의 재계약 시점이 대부분 도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도 좋게 네네. 이 대구로 택시 앱의 빠른 출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거고 현재 가입 신청을 이미 받고 있고 네. 다음 달 중에 한 100대 정도를 시범 운행하고 앱 사용성도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조건이 파격적이어서 반응은 좋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만 돌아가고 우리가 네.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러면 네. 당연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카카오 사태 때문에 예. 메신저든 뭐든 다 지금 막 예. 갈아타고 막 이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네. 대구형 택시 앱이 좀 더 주목받는
측면도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 측은 지금 최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특정 플랫폼에 과하게 의존함으로써 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을 이 소비자들도 공감할 네. 거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대구시는 이 대구형 택시앱 홍보하고 간접 지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훈민정음 상주본입니다. 네. 이게 네. 상주본이 있긴 있다는 거는 아는데 네. 어디 있습니까? 예, 일단 뭐 베이키 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네, 주장을 네, 하고 네, 있는 네. 건데 이 국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서 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제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에 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 의원이 이날 이 2008년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보이고 14년이 흘렀고 이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 점유해서 숨기고 있는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는 이 강제 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해 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은닉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라는 이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가치를 좀 한번 또 다시 짚어봐야죠. 예, 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게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네. 현재는 단 2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영필 선생이 기하집 열채값을 치르고 구입해서 현재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이 있고요. 그리고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 있습니다. 네. 이 상주본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네. 이 소유권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예,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면 네. 2011년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베이키 씨가 아닌 이제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 씨에게 이 상주본 소유권이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조모 씨가 2012년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이키 씨는 자신에게 상주본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이 있다. 예,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넣었어요. 그런데 네. 2019년에 대법원은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 판결이 네,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에도 베이키 씨는 현재까지 상주본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럼 있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는 예,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1,000억을 주면 이제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3년 만인 지난 5월이었죠. 이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베이키 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를 했는데 이 상주본 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네. 오래오래 보존하고 후손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제대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보존 보관 때문에 또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빨리 네.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예, 팔공산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예. 네. 이게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한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이 환경부가 조만간 수립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계획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이 평가 대상이나 항목 그리고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 준비서를 이제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건데요. 네. 이 평가 협의회 위원은 이 환경 영향 평가 분야의 경험 있는 민간 전문가나 지역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심의가 완료된 준비서는 이제 각 환경부나 대구시 각 기관 홈페이지에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공개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고 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이제 속도가 붙는 모습이네요. 네,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정부가 향후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 이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작년 5월에 환경부에다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건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환경부 측은 이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이 자연문화 자원의 보존하고 이 생태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팔공산이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네.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립공원이 되면 뭔가 여러 가지 바뀌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주체도 일단 바뀌는 네. 거죠. 관리 주체가. 맞습니다. 일단 팔공산이 1980년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이후에 이제 경북도와 대구시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되면서 이 803 관리를 대구시와 경북도가 나눠서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렇죠. 지적이 네네. 제기가 됐고요. 네. 특히 관리 예산하고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이 국립공원을 아예 지정을 해서 국가가 국가가. 관리하자. 네. 그런 요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야 뭐 예.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 충분히 인정받고 네네. 있는데 803 면적이 약 127제곱킬로미터고요. 이게 엄청난 거죠. 예. 예. 서식하는 생물 종만 5,295종입니다. 그래서 보호 가치가 다른 국립공원에 견져서 떨어지지 않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03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여론은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평가되는데 문제는 이 803 전체 한 70%가 사유지라는 점이 지금 장애물로 좀 꼽히는 상황입니다. 70%나 사유지군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 가장 걸리겠는데 맞습니다. 네. 원만하게 해결돼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마이스터고입니다. 네, 마이스터고 어떤 얘기 해주시게요? 예, 대구시 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마이스터고 입시 원서 접수 결과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 마이스터고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이 지역 마이스터고 4곳의 신입생 모집 결과를 보면 평균 지원율이 1.92대 1을 기록을 해서 지난해 1.38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네. 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마이스터고가 4곳이 있는데 기계 메카트로닉스 분야에는 경북 기계공고가 있고요. 자동차 분야에는 대구 1마이스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가 있고 도시형 첨단 농업 분야는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이유가 있는데 이 산업 수요에 맞춘 발빠른 학과 개편하고 또 교육시설 구축 등이 손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기계공고는 산업체 연계를 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지역 밀착형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대구 1마이스터고도 이제 자동차 분야를 이 포괄하는 인재 양성을 하겠다면서 2023학년부터 정밀 기계 가공과 금형 설계 제작과 생산 자동학과로 이제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나 뭐 농업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네. 그 실력을 쌓아가는 네. 학교니까. 또 취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거 네. 목적이니까 네네. 더 확대되기를 네. 바랍니다.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 감사합니다.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장 리포트 오늘 김현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현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12년부터 수성구에서 하는 축제 희망수성 복지 한마당 현장 취재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수성구 상화동산에서 제9회 희망수성 복지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성구의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 복지 서비스와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데요. 여러 공연과 퍼포먼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화합회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과 홍보 부스로 지역 복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안녕 나의 이웃이란 슬로건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주제였는데요. 이 주제에 걸맞은 부스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수성구 범어 1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수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위기 상황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 방법을 안내하고 수성구의 복지지도라는 리플렛을 통해 한난의 사회복지기관, 시설, 동주민센터들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리플렛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기 사유든지 어떤 내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잘 모를 경우를 위해서 OX 퀴즈를 풀면서 한 번 더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OX 문제, 5번 문제 드릴게요. 복지 서비스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X? 예, 맞아요. 이게 복지로라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본인이 이제 복지 서비스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또는 이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 싶은 거 있으면 여기다 하나 적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쓰신 분들이 어떤 유형을 좀 제일 많이 쓰세요? 지금 아무래도 현실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아동복지 특히 또 노인복지 이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중구에서 온 전가원이라고 합니다. 체험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모르던 정보들도 알게 되고 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좀 제일 잘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조금 신고할 수 있는, 신고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폭넓게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분들이 이런 그 좋은 그 자리에는 좀 더 이제 너무 오랜만에 같이 네. 모여서 또 막 함께 하셔서 좋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안내했어요? 네, 코로나19로 갑자기 폐업했거나 소득 격차가 커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방문한 부스는 교육복지 홍보 부스였습니다. 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체험과 함께 홍보가 같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체험과 함께 동부교육지원청 신은정 교육복지사에게 지역 교육복지 제도를 들어보시죠. 이거는 수세미라는 식물로 만든 천연 수세미고, 이렇게 천연 수세미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느질로 꿰매서 천연 수세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에도 좋고 잘 만들어서 집에 잘 가져가면 좋겠어요. 저는 신명여자중학교 3학년 6반 서영빈입니다. 저는 학교 복지사 선생님의 그 추천으로 사랑나는 봉사단에 들어가서 그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같이 모두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이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봉사하는 게 좀 즐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또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서 상담 선생님, 복지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의 상황을 살피고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는 학생이나 가정을 발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그런 가정들을 좀 찾아낸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복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복지 서비스가 좀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축제를 하는 의미도 아마 좀 알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꾸준한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균열 위원장에게 관련 얘기 더 들어봤습니다. 가끔 언론을 보면 수원 세모녀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지만 요즘 우리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도권 내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을 찾아내어서 도와주는 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앞마당의 슬로건을 안녕 나의 이웃으로 정하고 주민이 이웃을 돌보는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수성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복지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과금 체납 같은 그런 정보를 이제 제가 얻어서 세대를 방문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사하시는 분들은 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 간호사, 통반장, 택배원 등 민간 인력도 함께 참여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희망수성 복지앞마당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구청과 주민센터 또 이웃들이 함께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알리고 위기 가구를 찾는 데 힘을 모으길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잘 나이 든다, 웰 에이징 이런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나이는 뭐 누구나 드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나이 들면서도 괜찮게 살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 여러 의미가 있겠죠. 잘 산다는 것에.
그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제론 테크놀로지 세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립니다. 오늘 어떤 행사인지 좀 도움 말씀 들어보려고 경북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유진 교수 전화 연결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교수입니다. 네. 제론 테크놀로지. 제론 테크가 뭡니까? 네,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그 제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론은 또 제론탈러지의 이제 축약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년학과 이제 기술의 합성어인 거죠. 제론 테크놀로지 또는 에이지 테크라고도 하고요. 제론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제론이 여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제론이 제 말 잘 들리시나요? 거의 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들려요. 제가 지금 귀에 대서도 안 되고 그래요?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하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러시군요. 잘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기를 쭉 제가 들을게요. 네. 네. 자, 이 제론테크의 배경에는 고령화, 돌봄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공통의 고민일 텐데 이게 담겨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학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론테크에 관심 가진 건 언제부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앞에 질문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자 이제 뭐 산업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졌잖아요. 네.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서 뭔가 장애와 질병 이런 게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 뭐 근력 저하라든지 인지 기능 저하라든지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누군가의 돌봄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해지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평균 수명 길어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또 돌봄 인력이 그만큼 증가하진 않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한 이런 여러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질문 좀 전에 주신 것처럼 이 배경에는 이제 돌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이제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학문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21세기 들어서 특히나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오래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것이 고령화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여러 학회나 포럼이나 뭐 등등 기관에서 꾸준히 이런 논의를 진행하다가 좀 본격적으로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세계 노년학 노인의학 대회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디지털 고령화 세대, 디지털 에이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된 바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돌봄 로봇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아마 이런 것도 제론테크의 하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건강과 돌봄 또 요양 서비스의 제론테크가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예가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론 테크놀로지는 그 건강과 복지, 지금쯤에 좀 보조적으로 활용하자, 최대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케어 쪽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연관돼서 떠올릴 수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지금 AI 돌봄 로봇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든 인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형 안에 센서가 내장돼 있고요. 이제 어르신이 말을 걸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면 이 인형이 반응하면서 어르신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인형이 퀴즈도 내고 손가락 체조도 하고 약물 복용 시간도 알려주고 또 일정 시간 만약에 어르신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얘가 이걸 감지해서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슈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신발 밑창에 GPS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이런 스마트 슈즈를 무상 보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실종 치매 어르신 발견에 보통 12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 슈즈 착용 후에는 1.7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일상에도 지금 쓰여지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고령자를 위한 기술이라고 한정지어 볼 수는 없고요. 젊은 세대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이제 그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의 그 차이지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세대를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워치나 위게임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제론테크가 이제 실버 산업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시장 규모가 꽤 크겠는데요? 뭐 엄청 크다고 합니다. 국외에서는 예를 뭐 에이지 텍 포 더 실버 이코노미 해서 몇 조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수 경제라고 하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정부 입장에서도 산업계 입장에서도 고령자에게도 모두 다 좋은 뭐 윈윈윈 무슨 이런 전략이다 해서 트리플 윈 이런 얘기도 막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내용만은 아닙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것이 항상 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 개막하는 거죠? 2022 예. 제론 테크놀로지 세계대회. 네. 우리나라에선 처음 열리는 거라고 하고 또 대구에서 하게 된 것도 더 반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대구까지 와서 하게 됐을까? 반가운 마음에 여쭤봐요. 네. 네. 사실 대구는 고령 친화 산업 메카입니다. 대구에서는 뭐 스마트 시티다, 자율주행이다, 의료다 이런 첨단 산업을 우리가 이끌고 있죠. 그래서 사실 대구는 고령 친화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지난 10월에 이미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 관련 기관도 되게 많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로봇산업진흥원이나 저희 경북대학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과 함께 또 국내 유일의 시니어 전문 전시회라고 있는데요. 예.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도 대구에서 지금 6회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반이 이제 닥쳐 있는 것을 굉장히 이제 좋은 점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기간이 한 3일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하는 기간이 그죠?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세 개의 행사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학술 대회인 제론 테크놀로지 세계 대회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 엑스포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 그 세 개가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엑스코에서 하게 되고 그 제론 테크놀로지 학술 대회 그 ISG라고 저희가 이제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예. 거기에서는 기술과 삶, 인공지능 시대 100세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 세계 35개국의 200명의 이제 학자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마트홈, AI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교수님께서는 특히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사회복지가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관련된 게 저의 그 주 전공이고요. 특히 이제 심리정서적인 면, 우울과 고립, 외로움 이제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술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더 이제 고립되고 더 불평등에 취하고 하는 현상도 되게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이제 그림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제론테크는 뭐 앞으로 또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복지 서비스로 또 쭉 연계해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지금 또 빛과 그림자 하나라는 또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얘가 좋은 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술 뭐 엄청 많이 발전했고요. 뭐
프라이버시 문제부터 이것이 도대체 진짜 도움이 되는가, 어르신에게 뭐 연령 그런 차별적인 걸 더 심화시키지는 않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만들고 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도 이 제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어르신에게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또 어르신이 이걸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게 제로테크입니다라고 해서 좀 알게도 되고 직접 뭐 보고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있나요? 네네. 예,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는 굉장히 드문 기회고요. 일단 100대 제로 테크놀로지 쇼케이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200여 개의 부스에서 이제 돌봄 로봇부터 해서 첨단 복지 용구 같은 것들을 지금 엑스코 전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우수 제품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로테크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유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2분 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죠. 유동규 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 중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20억 제공을 요구를 했고 8억 4,700만 원이 남욱에서 유동규 거쳐서 김용 부원장이 갔다라고 하는 진술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확실한 것은 남욱 씨로부터 유동규 씨로 돈이 전달된 과정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현금이 담긴 종이 상자를 통해서 4차례 전달됐다, 이렇게 자세한 진술이 나왔는데 남욱 씨 측근인 천화동인 4호 이사 모 회계사도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됐고 남욱 씨 쪽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면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향후 수사나 재판으로 이제 밝혀야 할 텐데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3가지 경우의 수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유동규 씨한테까지는 자금이 전달됐지만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이 안 됐을 경우, 이 경우는 수사의 진척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김용 부원장한테까지는 전달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은 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대표가 자금 흐름을 인지하거나 관여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법적 처벌도 가능하고 정치적 최대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김용 부원장 수주 사실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면 이제 이 대표에게 확대될지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조사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정진상 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씨가 검찰의 회유를 받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최근에 석방된 걸 두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죠?
네, 유동규 씨가 1년 동안 구속 소감돼 있었는데요. 구속 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 한 차례 연장을 해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 1년이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정감사 도중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더 연장할 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가 있었고 이것까지 병합을 할 경우에 유동규 씨의 혐의가 추가가 돼서 구속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법원장 의견은 사건을 병합할 경우 별건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차피 이제 명분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거꾸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 측에게 통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짜 변호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쪽을 보내서 본인을 감시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 초창기에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던 것도 김용 부원장 등의 말을 들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진위가 또 공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이제 대장동 개발 과정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아서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화천대유 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임 혐의가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가 최대치였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는지 이것에 관한 주장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내놓을지 이것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나섰다가 불발됐고 지금 오늘 오전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압수수색이 시도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구속영장 인용률이 압수수색영장 인용보다 발부보다 훨씬 낮습니다. 가능성이. 근데 김용 부원장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에는 다시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압수수색은 뭐 민주당 당사 전반이 아니라 부설연구소이자 독립법인인 민주연구원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이 쓰는 책상과 컴퓨터로 한정이 되어 있는 압수수색입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는 압색 영장 내용을 변호인 입회하에 따져보면서 하면 되는 일이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김용 씨가 부임을 한 게 얼마 안 됐고 다녀간 시간도 5시간인데 압색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이제 압색을 했을 경우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사에 대한 검찰의 접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대장동 특검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대장동 특검을 요구를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의혹이었죠.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이라든지 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산 사건 이런 것들을 포함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강고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 설령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제법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죠. 근데 거기에 특검 찬성한다고 해서 대장동 특검도 찬성을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이 수사는 도이치모터스에 관련한 수사가 좀 진척이 지지부진한 것과 달리 대장동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많은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구속이라는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여론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누구죠? 이상민 의원하고 김혜영 의원 정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당의 균열로까지 이어질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상민 의원은 압수수색에 응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당의 구도 자체가 바꿔질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이 다른 의원들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이 있긴 한데 이 인사들도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나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당내 극소수파에 해당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이 사법 리스크 문제가 다음 총선 전에 모두 결판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과 이재명 대표의 일체 속에서 뭐 리스크도 커질 수도 있고 거꾸로 이 대표도 보호를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갈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비주류 인사들이 당내에서 뭘 해보기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또 신당 창당 가능성이라든지 그러게요. 이런 것들도 함께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조사받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국방부의 정보망에서 감청 정보를 삭제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진월북을 단정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이런 혐의들이 적혀 있는데, 근데 서욱 전 장관 구속영장을 보면 청와대에서 범행을 모의했고,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한테 조사가 이어지진 않겠지만, 근데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부터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 전 대통령 쪽으로 수사가 시도될 공산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직 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는 과정에 올라섰는데, 여기 이 정치적인 어떤 결과랄까요? 그걸 보면 이제 당에서는 저항이 거세어지고 또 당내의 친 이재명계부터 친문 직계까지 대동단결하는 형국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옳았다. 민주당에 또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 이런 근거로 이들 사건이 쓰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는 두 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이재명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요. 네, 근데 이 집회 좀 속내를 살펴보면 윤석열 퇴진 집회 참여자들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고, 또 이재명 구속 촉구 집회는 평소에 극우 성향이다라고 불렸던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쪽에서 열었던 것인데, 이걸 좀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국민 중에서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퇴진 구호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중에서도 그걸 빌미로 해서 극우적인 여론이 살아나는 것을 반대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제 윤 대통령 부정평가층이든 또 이 대표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든 이들은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제법 많이 잡히는데, 이번에 벌어진 집회는 소수가 연 것이다. 국민들을 전반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들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SPC 계열의 빵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이라든지, 또 최근 국감에서 학교나 공원 음수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대다수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언론에서도 어제 그저께 집회를 진보대 보수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진보대 보수는 정책이나 이념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치하고는 무관한 집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치 세력들이 서로 좀 생산적인 경쟁도 하고 협치는 협치대로 좀 하고 이래라. 늘 여론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회 인사들하고 만나서 종북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또 말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 과정은 한 인사가 종북주사파 규탄 발언을 해서 거기에 윤 대통령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종북주사파하고도 협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을 두고 민주당을 두고 한 말인가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니었다라고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 것이다라고 그렇죠. 응수를 하면서 민주당이 더 격양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지적을 하자면 이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층 60%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평가하는 국민들 중에 종북주사파하고는 거리가 있거나 무관한 국민이 절대 다수일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종북주사파를 얘기하는 것이 한가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 얘기가 나왔고, 국민대 총장, 숙명여대 총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네, 논문을 어느 정도 확인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베끼기, 짜깁기, 또 논문감이 아닌 주제라든지 이런 논문으로서의 결격인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현재 대학 문화라는 것이 연구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이 쓰는 논문과 별개로 또 이력을 한 줄 넣기 위해서 학위를 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구색 맞추기로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결국에 국민대와 숙명여대가 논문 취소를 못하는 것은 그 비슷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학교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학위 장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어떤 국가적 간섭이라든지 통제 정책 어떻게 짤 것인지 정치권이 또 고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용해질까요? 논문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줘요. 네.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쟁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우선순위들이 맞습니다. 또 아까 있는 것일까? 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치권에서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상단도로 따라서 차량 꾸준히 이어지면서 경대교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입니다. 다른 구간으로는 흐름 좋습니다.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도 제속도 충분히 내면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대로는 상격청사에서 대구역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달구벌대로는 만촌내거리 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는 범어내거리 앞두고 차량 가득 몰렸다 이동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 121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4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보문터널 부근 199km 지점 1차로 쪽으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간으로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경북 고령군이 이 고아리 벽화 고분을 본떠서 모형관을 개관했어요. 고아리 고분은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가야 지역의 유일한 벽화 고분인데요. 1963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화재 당국이 5차례 정도 보수 작업을 했지만 내부 훼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2015년에 영구 폐쇄를 한 건데요. 7년 만에 다시 모형관을 열게 됐네요. 고아리 벽화 고분에 담긴 가야 역사, 여기 가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